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원뿔을 고안한 에드거 데일 박사는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을 할 때, 즉 무언가에 대한 실행이나 시뮬레이션을 할 때 가장 잘 배운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운 인물이다. 이른바 체험학습의 토대를 세운 셈이다. 그의 학습원뿔은 책이나 자료를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비효과적인 학습법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학습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난한 아버지는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부자 아버지는 그것을 부채로 여긴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집은 자산이 아니라는 내 생각에 자주 반박을 가하곤 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주택을 가장 큰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며 내 집 마련을 꿈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단지 이런 일반적인 관점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만일 우리 부부가 더 크고 근사한 집을 산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다.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견해에 동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은 감정적인 것이며 돈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크고 깊을수록 금융 지식은 얄팍해지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돈은 모든 결정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집을 위해 평생 동안 일한다. 즉 사람들은 몇 년마다 집을 사지만 그때마다 이전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 30년 기한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택 융자금의 상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심지어 융자금을 모두 갚은 후에도 그렇다. 우리 장인어른은 그분 소유의 주택에 재산세가 월 $1000나 부과되는 것을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장인 장모는 이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분들의 노후 생활에 커다란 짐이 되었다. 두 분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늘 오르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의 경우 살 때에는 $1,000,000였던 주택이 지금은 가격이 훨씬 떨어졌다. 오기회를 놓치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다면 일을 항상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돈이 자산 부문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출 부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중산층의 전형적인 현금 흐름 패턴이다. 젊었을 때 일찍부터 자산 부문에 더 많은 돈을 넣는다면 나중에 보다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산이 불어나 지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대출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간단히 말해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1. 시간의 손실 그 사이 다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2.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을 높은 주택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 3. 교육의 손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자산 부문에 집과 저축 그리고 은퇴 비용만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현명한 투자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현명한 투자가들에게 먼저 팔리기 마련이며 그러면 그들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되판다.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여. 부자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벌 주기가 어렵다.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미국 세법 1031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판매자가 자본소득을 얻는 경우 보다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면 해당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치가 높은 물건을 거래하는 한 매각해서 현금화할 때까지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나는 그동안 수천 명을 가르치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회의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는 대개 대학 졸업장이나 좋은 성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학교 밖의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성적표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 배짱, 뻔뻔함, 대담함, 용기, 담력, 끈기 그리고 재기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라고 불리든 간에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교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도한 두려움과 자기 회의야말로 개인의 천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알게 되었다. 답을 알면서도 용기가 부족해 행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대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1989년에 나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를 조깅하곤 했다. 사방에 매물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주식시장은 얼마 전에 바닥을 쳤으며 경제는 불황이었다. 한거리에서 나는 어떤 집에 다른 집들보다 훨씬 오래 매물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집주인이 부른 것보다 2만 달러나 싼 가격으로 그 집을 샀다. 나는 4만 5천 달러에 이 집을 선불금 5천 달러를 주고 구입했고 내 1000번째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왔다. 융자금과 각종 비용, 관리비를 빼고 나면 월말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40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뒤 침체되어 있던 오리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작은 집을 젊은 부부에게 9만 5천 달러에 팔았는데 그들은 좋은 가격에 집을 샀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번 거래로 얻은 약 4만 달러의 자본 소득을 1031 부동산 교환법을 이용해 과세를 지연시킨 다음 내 돈을 투자할 다른 집을 찾아다녔다. 한 달쯤 뒤 나는 오리건주 비버튼의 인텔 공장 바로 옆에서 12세대짜리 연립주택을 발견했다. 집주인들은 독일에 살고 있었으며 그 건물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빨리 그 부동산을 처리하고 싶어 했다. 나는 45만 달러짜리 건물에 대해 27만 5천 달러를 제시했다. 그들은 30만 달러의 합의를 봤다. 나는 그 부동산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지난번과 똑같은 1031 법규를 이용해 우리는 이 건물을 49만 5천 달러에 팔고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있는 30세대짜리 아파트 건물을 샀다. 예전에 오리건 주가 그랬던 것처럼 피닉스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있었다. 피닉스의 30세대짜리 아파트 건물은 가격이 87만 5천 달러로 성금으로 지불한 돈은 22만 5천 달러였다. 30세대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한 달에 약 5천 달러 정도였다. 애리조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고 몇 년 뒤 콜로라도의 한 투자가가 그 부동산에 대해 우리에게 12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요점은 적은 금액이 거금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와 투자 전략, 시장에 대한 감각,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기본적인 정론을 따라야 한다. 즉 안전하게 움직이고 분산화하여 오직 안정적인 투자처에만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투자는 지나치게 깨끗한 감이 있는데 다시 말해 너무 안전하여 수익이 적다는 의미다. 평생 동안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높은 금융지능을 갖출수록 좋은 거래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게는 늘 안전하게 투자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금융 지혜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것을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수백만 달러짜리 자산 중 대부분이 겨우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짜리 투자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막 주식을 상장하려는 리스크 높은 개인 회사들의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빨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주당 25센트로 10만 주를 산 적이 있는데 6개월 뒤 회사가 상장되자 주가가 2달러로 올랐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만 5천 달러로 100만 달러를 벌었던 적도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어떤 경우든 핵심은 기술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게임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이를 확률, 즉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다. 금융지능은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내 개인적인 기반은 부동산이다. 내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변화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반을 굳건하게 유지한다. 현금 흐름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가치가 오를 확률이 크다.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자 방법을 가르치는데 가는 곳마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가 없다는 불평을 들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사실은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일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무엇보다 늘 먼저 재미를 느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투자의 법칙과 용어를 배우고 자산 부문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기고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재미있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를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란 성공 과정을 구성하는 일부다.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 또한 피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투자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자는 컴퓨터를 부품별로 구입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조립한다. 나는 기회를 조립하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각 조각들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크게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 중요 기술들을 익혀야 한다. 일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찾으라.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놓친 기회를 마음으로 찾으라. 일례로 한 친구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한 채 샀다. 으스스할 정도로 끔찍한 짓이었다. 모두들 왜 그가 그 집을 샀는지 의아해했다.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 그가 발견한 것은 그 집에 딸린 4개의 빈부지였다.
그는 소유권 관리 회사에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이 집을 산 뒤 집을 허물고 도합 5곳의 부지를 처음 산 가격의 3배를 받고 건축업자에게 팔았다. 2달 동안 일해 7만 5천 달러를 번 것이다. 그리 힘든 일도 아니었다. 이자금을 조달하라. 보통 사람들을 은행밖에 모른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처음에 나는 은행 없이 집을 사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로 귀중한 것은 집 자체가 아니라 지금을 조달하는 기술이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걸 살 돈이 없어요.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 나는 몇 번이나 은행에게서 동전 한 푼 빌리지 않고 주택이나 주식 아파트 건물을 산 적이 있다. 한 번은 120만 달러를 주고 아파트 건물을 한 채 샀는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을 이용하는 이른바 매듭짓기 방식을 사용했다. 그런 다음 10만 달러의 예치금을 구해 나머지 금액을 조달할 90일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나는 돈을 조달하지 않았다. 예치금 10만 달러를 마련해 준 사람이 내게 거래를 찾아준 대가로 5만 달러를 주었고 내 자리를 대신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사흘이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다. 투자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다. 3. 똑똑한 사람들을 조직화하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함께 일한다. 조언이 필요할 때에는 조언해줄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배울 것이 많지만 대신 그 보상이 엄청날 것이다. 아는 것이 재산이다. 위험은 늘 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하기보다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적절한 기회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면서 계속 앉아서 기다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기회카드를 얻고도 돈이 없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훌륭한 기회카드를 뽑고 돈도 충분한데 그 안에 담긴 기회를 미쳐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돈은 진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끼리 합의한 약속일 뿐이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다. 따라서 정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제대로만 훈련시키면 정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와 합의만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1990년대 초반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경기는 형편없었다. 로버트와 그의 아내 킴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했다. 여기서 그가 보여준 사례는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2만 달러에 사고 4만 달러를 마진으로 챙기는 방식이었다. 그는 친구에게 200달러를 이자로 주기로 하고 2천 달러를 빌려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구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선불금 없이 100% 융자로 6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그는 그 집이 법적으로 온전히 그의 소유가 되자마자 불과 수분 만에 팔아치웠다. 모두가 만족한 거래였다. 그리고 구매자가 건넨 약속어음의 형태로 로버트의 자산 부문에 4만 달러가 추가되었다. 연이율 10%의 약속어음이라 매년 4천 달러의 현금 흐름을 그의 수입에 생성해주는 것이었다. 만약 구매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버트 부부는 그저 집을 회수해 되팔면 된다. 이는 합법적인 거래다. 법률적인 문제나 금전상의 거래는 매매 중개 회사들이 처리해준다. 지붕을 고치거나 화장실을 손볼 필요도 없다. 그런 일들은 집을 구매해서 거주하는 사람이 하게 된다. 이 전략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간단한 금융 절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돈이 합의로만 움직인 사례라 하겠다. 시장은 오르락내리락하고 투자자들은 오고 간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당신은 그저 기회를 볼 줄 알기만 하면 된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위해 일하라. 몇 년 전 나는 싱가포르에서 한 신문사의 젊은 여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녀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길 원했으며 나에게 말했다. 다들 내 소설이 훌륭하다고는 하는데 아무 반영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죠. 적어도 월급은 나오니까요. 혹시 제게 충고해 주실 건 없나요? 있습니다. 나는 명랑한 말투로 대답했다. 내 친구 하나가 여기 싱가포르에서 세일즈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수많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훈련 강좌를 열고 있지요. 그 강좌가 당신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여기자의 태도가 뻣뻣해졌다. 저는 영문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세일즈맨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전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세일즈맨이 되지 않으려고 학교에 가서 전문가가 되는 공부를 했다고요. 전 세일즈맨이 싫어요. 이거 보입니까? 나는 그녀의 메모장을 가리켰다. 로버트 기요사키 베스트셀러 저자. 책을 가장 많이 파는 저자라고 적혀있지 책을 가장 잘 쓰는 저자라고 적혀있진 않죠.
난 글솜씨가 형편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훌륭하죠. 난 세일즈를 배웠어요. 당신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요. 그걸 합치면 당신은 가장 많이 파는 저자는 물론이고 가장 잘 쓰는 저자도 될 수 있지요. 여기자의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나는 세일즈를 배울 정도로 초라해지진 않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글을 쓰는 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나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작가고 당신은 세일즈맨이라고요. 이건 불공평해요. 여기자는 메모장을 챙긴 다음 황급히 유리문을 빠져나가 후텁지근한 싱가포르의 아침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적게 버는지를 알고 놀라곤 한다. 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경영 컨설턴트가 내게 말하길 엄청난 수의 의사와 치과 의사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 말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가지 기술만 더 배우다면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지능이란 회계와 투자, 마케팅, 그리고 법률 지식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라고 말했다. 이 네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돈으로 버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관해 아는 유일한 기술이라고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다. 이런 기술의 시너지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젊은 여기자다.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을 배운다면 그녀의 수입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내가 그녀라면 나는 세일즈와 함께 광고 카피 강좌를 신청하겠다. 그런 다음 신문사에서 일하는 대신 광고회사의 일자리를 알아본다. 설사 연봉은 줄더라도 성공적인 광고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단순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을 들여 매우 중요한 기술인 PR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무료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배우는 게 좋다. 그런 다음 저녁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면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녀를 책을 좀 더 잘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베스트셀러 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가? 부자 아버지의 교훈 가운데 지난 20년의 세월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명명백백해진 것 한 가지는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해본 사람을 스승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기술, 현금 흐름 관리, 시스템 관리, 사람 관리는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문 기술은 세일즈와 마케팅이다. 판매하는 능력, 즉 고객이든 직원이든 상사든 배우자든 자식들이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글쓰기와 말하기, 협상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는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강의를 듣고 교육 자료를 사는 등 꾸준히 노력한다. 오늘날 나는 수십만 달러는 버는 전직 교사들을 알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버는 이유는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다른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르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일즈와 마케팅도 할 수 있다. 나는 세일즈와 마케팅만큼 중요한 기술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일즈와 마케팅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다. 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소통과 협상 능력을 키우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잘 다룰수록 삶은 더욱 쉬워진다. 기술적인 전문가가 되는 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내 몇몇 친구들은 천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몰라 그 결과 형편없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1년쯤 시간을 들여 판매 기술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설사 그 결과 아무것도 벌지는 못할지라도 의사소통 기술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값진 일이다. 좋은 세일즈맨과 마케터,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좋은 학생이자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받은 것만큼이나 줄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좋은 학생도 아니고 좋은 선생도 아니기 때문이다. 두려움 극복하기.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기는 것이란 대개 지는 것 뒤에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 수없이 넘어져야 했다. 나는 골프공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골퍼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실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랑에 빠진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잃어서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어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나는 존 디 록펠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다.